여러분, 오늘은 공공저널리즘에 관한 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것 두 가지는요. 문제 해결 구조를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지문의 연결성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저번에 그 현실요법 지문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귀띔해 줬을 텐데요. 비교와 대조를 할 때는 두 가지 비교하고 싶은 대상들의 중심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제시되는 정보들을 짝을 맞춰서 대응시켜가면서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비교 대조를 통해서 많이 물어보는 능력 중에 하나가 추론 능력인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문 정보상에서 잘 발견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해결, 비교 대조 두 가지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지문을 공부해 볼 거고요. 지금 1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만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10번 문제 보시면 거의 일반적인 사실 확인의 층위로 보입니다. 대신에 듀이는 공중을 어떠한 존재로 보았다처럼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괴리된 보도가 불러온 결과는 무엇인가, 대응 논리는 무엇인가와 같은 내용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처럼 푸시되 그 상위 내용을 조금 고민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문 화제가 바뀌거나 할 때 집중이 잘 안 되시면 이 문제 풀러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전제나 이유를 추론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추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추론 문제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앞뒤 내용이 끝나자마자 바로 문제 풀러오면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답에 관한 주관 혹은 먼저 추론을 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를 판단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 답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는 거 꼭 잊지 말고 해보시고요. 12번 보니까 외부 사례를 통해서 지문 내용을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 사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문 자체에 대한 내용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문 끝까지 다 읽고 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0번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11번은 이 문단까지 읽고 나서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2번 맨 마지막으로 해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그러면 저널리즘에 관한 문장 구조 다시 한번 뼈대를 잡아보면요. 저널리즘이란 시사 현안을 취재 및 편집하여 알리는 활동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보도를 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내용을 저널리즘이라고 하나 봐요. 그리고 뒤에 내용 보면 20세기 중후반에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아직은 지문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죠.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고 지금 앞에 피상적으로 사안을 보도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피상적으로가 무슨 의미인지를 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아서 사람들이 공중의 일상과 괴리됐다고 느끼고 문제제기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아서 결국은 공중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 앞에 있었던 이 20세기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 20세기 언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로 인해서 공공 저널리즘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경은 문제 해결의 대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좋은 문제 상황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전에 언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도 내용이 첫째, 공중의 일상과 괴리됐다. 두 번째, 일회적 문제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중이 뉴스를 기피한다라는 내용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읽기 과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고 문제제기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공중이 뉴스를 기피한다라면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 즉 공중이 조금 더 뉴스를 잘 보고 그리고 공중의 일상에 더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공공저널리즘을 통해 공개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공저널리즘이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저널리즘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정리할 때 첫 번째, 공중의 관심사를 어떤 식으로 고려하면서 공중의 일상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제기 수준을 어떻게 높여갔는지, 이런 공공저널리즘의 특성을 고려하다 보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 보면 공공저널리즘에 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자, 지금 리프만과 듀이라는 두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견해를 비교할 때 이미 관점을 벌써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둘은 어떤 사이냐면 상반된 입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두 사람을 이을 때 연결어 반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를 정리할 때는 일단 리프만과 듀이라는 중요한 축 두 가지를 세워놓고요. 이들이 어떤 관점에서 대립하는지 그리고 이들 각각에 제시된 정보는 무엇인지 정보를 대응시켜가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축에 따라서 정보를 정리할 때 또 우리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게요. 그냥 정보를 일렬로 늘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정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지 대립의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게도 리프만과 듀이는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뭘 기준으로 상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언론과 공중의 관계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져. 그러면 리프만은 언론과 공중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듀이는 언론과 공중의 관계를 어떻게 받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과 공중의 관계라는 기준에 대해서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를 각각 정리하되 리프만에 제시된 정보가 있으면 듀이도 비슷한 정보가 없나? 이렇게 대응을 시켜가면서 정리하면 좀 더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선생님이 정리한 칸을 추시로 참고하시면서요. 이제 비교, 대조, 짝 이뤄서 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리프만이 공중을 어떻게 보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리프만이 생각할 때 공중은 어떤 존재냐? 자기가 살아온 어떤 환경에 따라, 즉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고정관념이 있는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방해가 돼 혹은 도움이 돼 라고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옳게 판단을 잘 못하는 존재라고 공중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죠. 또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봤다. 그러면 공중은 고정관념도 있고 분별도 잘 못하는데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왠지 좋은 관점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뒤에 듀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끊고 리프만의 견해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일단 공중은 고정관념이 있고 분별도 못하고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만이 생각할 때 언론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 언론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실 공중은 어떻고 언론은 어때? 라고 각각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에서 이미 언론과 공중의 관계를 언급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중은 지식이 없고 분별도 못하기 때문에 언론은 그것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언론은 뭘 해야
해야 되냐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즉 전문화를 통해서 이런 정확한 정보 전달이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깐 뒤로 넘어가 보면 우리도 앞으로 듀이에 관해서 정보를 정리할 텐데요. 이때 고민해야 될 건 듀이도 언론과 공중 관계를 뭐라고 봤다라는 한 문장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공중을 듀이는 어떤 존재라고 봤지?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중을 돕기 위해 언론은 뭘 해야 될까라는 듀이의 생각을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중 자리에 리프만의 견해가 있었으면 공중 자리에 듀이의 견해도 집어넣어보고 언론 자리에 리프만의 견해 대신 듀이의 견해도 같이 정리해보라는 게 정보의 짝을 이뤄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더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반면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자, 지금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라는 듀이의 견해를 반면이라고 연결하고 있으니까 일단 듀이가 보는 공중이라는 존재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리프만은 상대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봤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리프만은 공중을 비합리적인 존재라고 봤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은 전문 지식도 없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리프만이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듀이가 생각하는 공중은 혹시 지식을 가지고 있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의심이 정말 합리적인 의심인지를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고 그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듀이가 기대한 언론의 역할 먼저 정리해보면 언론은 공적 담론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이성적인 장을 만들어주면 알아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리프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프만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공중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듀이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냐? 공중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리프만의 관점에서 공중은 참여자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전달자에 반응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듀이 같은 경우에서는 언론이 모인 언론이 펼쳐놓은 공적 담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는 어떤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언론과 공중의 관계도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합리적인 공중들이 모여서 공적인 담론의 장을 만들면 그들이 서로 원하는 사항들을 요구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열리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지문은 듀이가 이게 가능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듀이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면 다수의 결정과 논의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자연히 발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 구절의 내용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이란 뭐냐? 공중은 자기의 삶의 경험도 있고 입장도 있기 때문에 늘 뭉쳐 살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만 공적 담론의 장에 모여서 그 이야기를 연결되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중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기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언론이 만들어주는 공적 담론의 장인 거죠. 자, 그러면 순서를 정리해보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만들면 공중이 여기서 논의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결합하고 연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바로 우리 11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11번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이란 무슨 의미를 갖냐라고 봤을 때 공중이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면 결합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답이 4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2, 3, 5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4번으로 바로 가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공중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합하는 것이 판단의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이 부분에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중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 문제를 해결했음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해결했기 때문에 결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합을 하는 이유 자체가 해결하고 논의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라는 표현은 전혀 맞는 표현이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 공중이 공공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합을 주장한 사람은 공중이 아니고 듀이죠. 그래서 이거 문장상 좀 특이한 오답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공중이 공공 저널리즘의 취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결합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이 부분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 저널리즘의 취재 대상은 공중이 관심을 갖는 대상이지 공중 그 자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5번은 사실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11번에 4번을 추론으로 맞췄어도 좋았을 것 같고 정 어렵다면 소거법으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늘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할 거 기억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했을 때 그러게 난 기억을 뭐라고 이해했을까? 기억은 어떤 의미일까를 늘 주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어쨌건 11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더 이어나가서 리프만과 듀이가 바라보는 언론의 역할, 공중의 특성,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언론과 공중의 관계까지 표를 통해서 정리를 다 해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프만은 상대적으로 공중을 비합리적인 존재로 봤고 듀이는 공중을 상당히 합리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공중을 돕기 위해 리프만은 언론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봤냐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봤고 듀이는 합리적인 공중을 잘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게만 한다면 알아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자, 지금 3문단도 읽어보니까 여전히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문단 초반에 있었던 언론과 공중의 관계 혹은 공공 저널리즘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언론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로젠이 생각하는 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리프만 얘기도 나오고 듀이 얘기도 나오고 로젠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사상가가 나올 때는 좀 구간을 나눠서 이게 듀이 얘기였는지 리프만 얘기였는지 로젠 얘기였는지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이유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공통점과 차이점 잘 구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읽어보면서 좀 눈에 띄는 단어들 한번 파악해 봅시다. 공중은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다. 그래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공론장에 오게 되면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공공 저널리즘이 보도하는 어떤 내용의 목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때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저널리즘, 즉 언론의 역할이라고 봤던 내용 처음 보나요?
아마 비슷한 내용을 이미 봤을 겁니다. 누구의 견해랑 매우 유사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듀이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죠. 공중이 원하는 내용을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봤던 듀이의 견해와 로젠의 견해가 매우 유사하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로젠의 후반부에 따르게 되죠. 이를 위해서 공공저널리즘은 뭘 해야 되냐?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문제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게 돕는데 이때 토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문, 회의, 인터뷰 같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죠. 이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언급됐다라는 건 문제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설문, 회의, 집단 인터뷰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로젠에 관련된 내용인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은 공론장을 열어주는 것 자체로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뒤의 내용을 보면 앞이 무슨 의미인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공론장에서 사람들끼리 문제를 막 논의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로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언론은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이들이 보여주는 게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언론의 역할은 공론장 형성까지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걸 보면 다시 일문단의 내용과 연결해 볼게요. 피상적으로 단순히 권력 집단의 내용을 보도하던 이전의 저널리즘과 달리 공공 저널리즘은 사람들이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으면서 공중이 원하는 내용을 보도하게 하는 것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일찍이 사람들이 언론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리프만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듀이는 공적 담론의 장을 열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로젠은 이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공론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원하는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아서 공중이 뉴스를 많이 보고 그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일깨우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다양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보도하는 내용이 공중의 관심사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공저널리즘 굉장히 의의가 있는 어떤 이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사문단을 보면 좀 이상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이 적합한 대상을 취재해서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 위에서 보면 공공저널리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갑자기 공공저널리즘의 비판점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문의 화제가 약간 달라지고 있는 거 느껴지죠? 이때 선생님은 잠깐 사실 확인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고 그 마지막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듀이는 공중을 어떤 존재로 봤냐면 합리적이고 자신의 문제 해결 방안에서 이성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존재로 봤습니다. 이 문단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저널리즘은 무엇을 중심 의제로 삼는가? 공중의 관심사를 중심 의제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죠. 공중의 관심사를 중심 의제로 삼음으로써 사람들이 공중의 문제점에 관해서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공공저널리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 공중의 일상과 괴리된 보도가 불러온 결과는 공중이
뉴스를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1번 문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공공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4번이 공공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내용 4번 문단이 공공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문단에서 찾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5번으로 갑니다. 언론인의 전문화는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언론인의 전문화라는 단어 이 문단에 리프만에 대한 내용에서 다뤄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문화의 방식과 제도, 절차 등에 관해선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언론인의 전문화에 관해서 새로 언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얘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10번에 4번하고 5번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4문단을 읽어가도록 해봅시다.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이 적합한 대상을 취재해서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 그러면 언론의 객관성이라는 말 지금 정의해주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론의 객관성이란 언론이 무엇을 갖춰야 되냐? 언론이 알아서 적합한 대상을 골라서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공공저널리즘은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공공저널리즘이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뒤에 읽어보기 전에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언론이 원하는 적합한 대상을 취재해서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공공저널리즘은 보도하고자 하는 의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1번 문단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공공저널리즘은 중심 의제로 뭘 택하고 있냐면 공중의 관심사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이 알아서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고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대상에 의존해서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중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뒤를 한번 볼 텐데요.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주관성이 개입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전개가 됐네요. 자,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공공저널리즘이 비판을 받은 이유가 뭔가 하니 공중과 결합하게 되면서 주관성이 개입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문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게 되면 언론이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게 또 새로운 읽기 과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언론은 어떻게 새로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공공저널리즘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가 이제 마지막 문단을 읽어나가는 핵심 키가 될 겁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이어는 공공저널리즘이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객관주의에 중점을 두는 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직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으나 느낌이 옵니다.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요. 즉, 공중과 결합하면 너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잖아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마이어 씨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공공저널리즘은 객관주의에 중점을 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주의에 신경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를 읽는 거죠.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등의 취재 과정에서 공중을 고려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때 사회과학적 방법을 활용한다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숙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한다라는 거, 다른 말로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객관성을 확보한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적 객관주의를 통해서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받는 공공저널리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이전의 보도 문화가 가지고 있던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고 이례적인 문제 제기에 그쳤던 수준 낮은 언론의 보도 내용 대신에 공중의 숙고를 촉진하고 공중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보도해서 공중의 뉴스를 기피하지 않게 할 수 있어 라고 마이어는 주장했다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공저널리즘이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이에 따라서 공공저널리즘에서
공공저널리즘을 고려할 때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공저널리즘의 한계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다루는 것이 이 지문의 전체 내용이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두 가지를 보는데요. 보기에 사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문에서 언급된 정보 중에서 가장 유사했거나 혹은 연관성이 높은 걸로 생각되는 정보를 빠르게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표현들이 있다면 구체적인 이름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마시고 이런 개념 없었나? 이런 사건 없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했는지가 좀 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A지역 모 신문사는 지역민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높은 범죄율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자, 그러면 지역민들이 직접 말하기를 우리 동네는 범죄율이 심각해, 범죄율이 높아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공중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높은 범죄율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한 언론이 어떤 저널리즘으로 접근했는지 보니 범죄 문제에 관해 자문할 지원자를 모집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역민과 사회 지도자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즉 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공중을 동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역 자문관 회의에서 거듭해서 범죄 퇴치 방안에 관해 논의했고 신문사는 그 결과를 취합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관심사를 보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지금 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사겠네요. 이후 시민포럼 등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자, 신문사가 이런 결과를 보도하다 보니 사람들이 뭘 하게 됐냐면 공론을 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A지역의 범죄율은 크게 낮아졌다. 높은 범죄율이라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사례 2번 보시면 B지역 세모 신문사는 설문을 통해 지금 보시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민의 최근 관심이 지역 경제 위기임을 파악하여 이거 역시 뭐냐면 공중의 관심사를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와 지역민 대상의 집단 인터뷰를 마련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제 행사 유치를 논의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문가와 지역민들과 다 같이 고민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본 거죠. 그 결과 전문가는 B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행사 유치를 강력히 원하는 지역민의 입장에 동화된 신문사는 신문사가 지금 지역민의 입장에 따라서 너무 지역민에 많이 몰입하고 공감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B지역이 적합한 후보지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떠올릴 수 있는 거, 언론이 객관성을 잃었나? 너무 공중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B지역은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면 지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일정한 방안에 대해서 국제행사 유치를 논의한 이유도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결국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다라는 건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 분석해 볼게요. 1번 사례 1에서 치안상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듀이와 로제는 모두 공공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공중이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겠군. 지금 보면 지역민과 사회 지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시민들도 관련 논의를 이어서 했기 때문에 이들은 공중이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로젠도 공공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서의 공중을 높이 샀고요. 듀이도 파편화된 공중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1번은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사례 1에서 신문사가 지역민, 사회 지도자, 전문가 등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유도한 것에 대해 물어볼게요. 이들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유도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지역 자문단 회의에서 범죄 퇴치 방안에 대해서 이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신문사 덕분에 만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듀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들 신문사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거 반응 예상해 본 거니까 사실과 무관하게 지문의 내용에서는 미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사례 1에서 신문사가 공정한 절차로 지역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 회의의 논의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 자, 공정한 절차, 논의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한 거 지금 보시면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등의 취재 과정에서 사회과학적 방법을 활용한다면 주관성이 개입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혹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반박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사례 2에서 지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대해 자, 이거는 우리가 논의 방안을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젠과 마이어는 모두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겠군 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의 목적이 뭐라고 봤나요? 사실 사문단에서 마이어가 얘기한 건 야, 객관주의를 공공 저널리즘도 실천할 수 있어. 혹은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 보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 말고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저널리즘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마이어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뒤는 물음표고요. 로젠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젠은 공공 저널리즘의 목적을 뭐라고 봤냐? 공공문제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되도록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를 하는 게 아니지만 형성한 것 자체로도 충분한 목적 달성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젠이 생각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생각하기 어렵고요. 마이어는 아예 제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려서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사례 2에서 신문사가 지역민과 인터뷰하고 수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것에 대해 리프만은 공중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비추어 신문사의 취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겠군. 자, 리프만은 공중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합리적이지 않다. 자, 듀이의 반대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히는 고정관념이 있고 분별은 잘하지 못하고 전문 지식이 없다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즉 신문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되는 주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취재를 하는 거 리프만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겠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공중에게 즉 지역민과 인터뷰하고 회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라고 리프만은 지적했을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자, 4번이 왜 틀렸는지 마이어와 로젠의 사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지문 전체를 통해서 배웠던 것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공 저널리즘이 발생하게 된 어떤 문제 얘기했었고 리프만이 가지고 있는 공중의 문제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로젠이라든지 죄송해요. 로젠 아니고 마이어네요. 마이어라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 공공 저널리즘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객관적인 방법론을 통해 달성된다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를 잘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면서 읽는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 대조 아까 얘기를 했었죠. 리프만과 듀이의 정보를 전달할 때 리프만에 제시된 정보들의 구조처럼 듀이 정보도 정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듀이에만 제시된 정보가 있다면 비슷한 정보가 리프만에게는 없는지 고민하면서 읽으신다면 좀 더 정보상의 관계가 잘 보일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공공 저널리즘에 관한 지문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경제 지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